아무래도 우리 강성부라는 이름이 네. 몇 년 전에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뭐 5대 기업 중에 하나인 한진칼의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네. 다 합리적인 타당한 지적을 하셨고 네. 많은 부분 뭐 일부라도 하여간 받아들여져서 뭐 대한항공이 다시 이제 위기를 네. 극복하고 좀 거버넌스 뭐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기업들 같은데 이렇게 네. 그 접근을 하시면 네. 그런 데에서 처음에 보통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네. 무조건 좀 이렇게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좀 놀래나요? 아니면 여기 뭐 이제 강성구라는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제 모든 네.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5년 전하고 또 지금 틀리실 텐데 네. 기업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실제 뭐 처음에는 모르는 분들은 부정적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이 펀드가 기업 사냥꾼이라는데 하면서 예, 우리 회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이제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일수록 네. 더 그런 맞아, 위기의식을 뭔가 많이 파헤치지 느끼겠죠.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좋게 인게이지먼트를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또 건설적인 대화가 건설적인 이루어지는 경우도 대화를 있다는 거네요. 저희를 핑계로 아. 회사를 바꿔보고 싶은 분들도 그렇죠. 예.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이들 찾아옵니다. 사실 이제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이유인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무슨 기업 거버넌스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고쳐주는 주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항상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펀드가 뭐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네. 성과가 뭐 아주 좋나요? 뭐 좋았던 성과가 좋았던 펀드들도 있고 또 이제 채권형처럼 리스크를 거의 해지시켜 버리는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리가 굉장히 낮죠. 네. 사실 그 수익률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권 투자한 거랑 비슷하게끔 구조를 짜는 경우도 있어요. 네. PEF는 이제 구조를 다양하게 짜거든요. 네. 한진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방의 위험을 열어놨기 때문에 네. 업사이드도 이제 큰 경우고요. 예. 뭐 요진 같은 경우도 거의 예. 3배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그냥 위험을 열어놓는 경우는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고요. 아닌 경우는 뭐 좀 낮았던 것 같고 그래도 수익률이 낮았던 펀드들도 다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은 했었고 뭐 제 생각에 IRR이 20%에서 30% 사이는 항상 났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만족을 하셨겠네요, 되게. 뭐 운 좋게도 지금은 성과가 좋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객들도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기쁩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축하해 대단한 그건 아닌데 이제 저희 투자 철학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면서 이왕이면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거버넌스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실제 이분들한테 저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펀드는 아니에요. 펀드니까 당연히 그렇죠.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걷어줘야 네. 되는데 좋은 수익률을 걷어주기 위해서 이 ESG라는 쪽으로 결국 돈이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창의적인 어떤 기술의 혁신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쪽 방면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ESG 이름 안 달면 아예 펀드가 안 팔릴 정도니까요. 자금이 안 모입니다. 그 얘기는 그쪽으로 먼저 가서 선점하고 있으면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먹거리가 많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저평가된 기업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투자의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엄청나죠. 그래서 여전히 해소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진전하면 또 후퇴하고 뭐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 랭킹을 따지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중국 다음으로 저희가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스카운트 수준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뭐 미국에 비해서 저희가 뭐 PER로 뭐 시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뭐 2.7분의 1, PBR 기준으로 뭐 3.6분의 1 이런 이 정도로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또 골이 깊기 때문에 산도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올라가면 또 예.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도들이 점점 보완이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ESG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인식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렇죠. 저희 같은 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경영진을 바꾸자, 교체하자라고 얘기했을 적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기업 사냥꾼이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 욕하고 과거에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경영인에 대해서는 또 동정심이 막 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공개 매수를 하니까 기존 경영진도 뭐 옳은 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그렇죠. 받아주는 게 제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임무죠. 왜냐하면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렇죠. 저 사람 덕분에 예, 예. 그래도 기업 가치가 40% 이상 예. 올랐고 또 공개 매수 해준다니 그런 제안을 왜 안 받냐? 그것도 현금으로 캐시로 주는 거니까. 왜 안 받냐라고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경영권이라는 게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경영권을 갖는 그럼요. 것이 맞고 예, 예. 그분들이 경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영권이라는 거는 천부인권이 아니고 무슨 왕권처럼 뭐 대를 물려서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법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자본주의를 상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써 있는 문구는 하나도 이사회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예. 가장 좋은 CEO를 뽑고 네, 그렇죠. 인센티브 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예. 해고시키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새로운 CEO를 찾고 그렇죠. 주주를 위해서 계속 그런 그래서 일을 끊임없이 이 경영권이라는 것이 도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장의 그래야지 대상이 또 아니라 긴장해서 회사 그래 밸류를 더 올리려고 긴장해서 계속 밸류를 일을 올리기 하죠. 위해서 애를 예, 쓰죠. 예. 그래서 저희 펀드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매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언젠가는 알아주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우리한테 투자의 세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생각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후배들도 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성부라는 예. 매기가 갑자기 몇 년 전에 나타나서 이제 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 공평하게 네. 주주를 위해서 경영 안 하는 분들이 긴장을 하고 요즘 이제 후배 매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서 예.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네. 그 강 대표님 쪽에서 이제 쌍용차를 조금 예. 보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쌍용차가 저도 25년 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 네, 옛날에는 뭐 업종을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쌍용차가 야 이게 뭐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 네. 얘기를 조금 뭐 얘기를 해주실 그걸 수 뭐- 있나요? 예. 사실 별로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예. 근데 사실 이제 ESG의 이해 관점에서 환경 이제 쌍용차를 처음에 이제 그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를 EV 회사로 바꾸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테슬라 빠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로지 한 종목만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한 종목만.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전 테슬라를 제 책에도 2016년에 쓴 지배구조 책자에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상세히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제가 나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혁신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계속 그렇죠. 예. 제 책에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 일대에서는 나름 존경받는 재벌이었었어요. 근데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고 또 혁신가들이었고 사실 모험가였고 혁신가였고
그래서 이대로 오면서 점점 더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처럼 공이 있고 과가 있다. 공과 과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1세대는 공만 네, 있으면 네, 네. 2세대는 이제 공과 과가 있어지고 또 그 사이에 뭐 언론도 많이 자유화됐고 했기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들도 많았겠지만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 대부분 욕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외국도 예. 패밀리 기업이 3대째부터 약간 금수저 예. 부작용이 진짜 더 많이 예, 나타나고 그래서 부자가 그래서 3대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생기는 걸 보면서 그걸 넘어서려면 결국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눔의 가치를 좀 실천하고 주주들과 같이 나누고 직원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만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M&A를 하든 자체 설비 투자를 해서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든 그렇게 해서 파이를 키워야지 이 욕먹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에 많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성장에 대한 갈증에 그런 혁신의 아이콘으로 제가 소개한 게 이제 일론 머스크였고 벌써 6년 전에 이제 제가 대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그래서 테슬라 저희 집에 산 지 한 4.5년 됐는데 저보다 더 빠르셨네요. 저도 테슬라 타고요. 지금 앞으로 나올 테슬라도 모델 S 플레이드부터 사이버 트럭까지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그 비슷하게라도 우리나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해서 쌍용차를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 몰랐어요. 그래서 예. 이의 관점에서 처음에 좀 보셨던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보다가 열심히 또 투자자들 부하로 다녀봤어요. 저도 다녀봤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쌍용차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땅에만 관심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자동차 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업종은 예, 쉬운 아니니까. 업종이 예,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그 작년 말에 회사 방문하고 올해 초 되니까 노조에서는 또 밀린 체불 임금 뭐 3천억이 넘는 임금 달라고 하고 납품하시는 협력 업체들은 지금까지 또 대금 밀린 그러니까, 물품 대금 못 예. 받은 거 반이라도 당장에 현금으로 결제해라라고 하고 그래서 인수 규모가 이게 3천억이 아니고 한 1조 이상 현금이 바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것이 이게 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도 또 쉽지 않고 한 부분 보니까 이게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컨소시엄에서 빠지겠습니다. 해서 1월달에 그냥 컨소시엄에 제 이름 자체를 안 넣습니다. 예, 입찰을 그러니까 실제 그 자동차업이 너무 어렵고 진짜 예. KDB가 쌍용차를 살리려면 네. 본인들이 뭐 채무 그 라이트오프를 뭐 네. 왕창해서 이렇게 밸류가 나올 수 있게 뭘 좀 가볍게 해줘야지 그 빚을 갖고 다 그 짊어지고 뭐 턴어라운드 네.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근데 쉽지 이제 않았겠죠. 산업은행을 비롯한 이제 담보채권자들은 또 그 담보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회생 담보권자들은 원리금을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양보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 자체가 그분들은 배임행위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구조적으로 그게 양보를 하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풀기가 풀기가 구조적으로 이- 참 어려운 상황. 이 방정식이 예. 이게 한두 예. 명이 관련된 게 아니고 예, 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뭐 우리 강 대표님 이제 뭐 네. 어려서 얘기에서부터 학교 그다음에 증권사 뭐 채권 주식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네. 자기 펀드 하시면서 뭐 철학 예. 그다음에 이제 생각들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예. 이제 좀 뭐 아까 이제 한국이 이제 성장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런 네. 면에서도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기업들 코칭도 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펀드대로 하시면서 뭐 어떤 계획을 좀 하고 계세요? 예. 그 기업 지배 구조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이제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서 어쨌든 최대한 더 큰 펀드를 만들어서 더 개입을 해서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거버넌스가 더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시어머니 역할을 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E하고 S에도 또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회사들, 네, 뭐 네. 그게 크든 작든 네, 예. 네. 그런 회사 지금 투자도 지금 펀드레이징 거의 다 끝났습니다. 또 한 회사가 있는데 뭐 네. 배터리 관련된 회사 지금 투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네. 타겟 회사를 정하면 개개 펀딩을 다 하세요. 네네. 프로젝트 단위로 네, 프로젝트 뭐 단위로. 지금 펀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또 블라인드 펀드 구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국내에서 자금 모아서 계속 주로 저희 고객들은 뭐 거의 99% 한국 사람들이고 국내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 이민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게 이제 어차피 목표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 퍼머넌트 캐피탈 개념으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만 원 월 1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어치 이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데 돈이 1억이 없어서 펀드 가입 못 하시는 분들도 사모펀드는 많거든요. 근데 부자를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보람이 있으려면 여러 일반 사람들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 지금 외국은 KKR 같은 뭐 사모펀드 PEF인데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도 상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또 사모펀드들이 워낙 상장 많이 돼 있습니다. 워렌 그렇죠? 버핏처럼 아예 그냥 상장사를 예. 하나 인수를 해서 퍼머넌트 캐피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 자본으로 네네. 만기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은 그 해당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사는 순간 그 회사에 나는 주주가 된 거고 투자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 회사 주가, 그 벅셔 해서웨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이익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개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텀 플랜들이 예, 몇 가지가 있으시네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리서치 헤드를 하다가 나와서 한 3년 펀드를 했는데 국내에 자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쇼어 펀드를 그 여교에 만들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보면 일본도 요즘 행동주의자들 그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난리죠. 이제 그 선수들이 네. 실제 또 싱가포르에 많이 나와 네. 있는데 뭐 해외에 있는 자금이나 워낙 이제 강 대표님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명도를 쌓고 제대로 진짜 우리나라 큰 기업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런 거를 국내에도 해외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자거나 아니면 뭐 좀 같이 이렇게 뭐 작업을 하자 그런 그 뭐 외국 펀드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지금 미국의 펀드하고는 지금 2년째 계속 뭐 소통을 하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도 제가 몇 번 갔었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도 관심 많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은 이제 이게 성공 사례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 들어갈수록 먹을 게 많기도 한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이제 큰 펀드들은 조심스럽죠 항상.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폴 싱어가 만든 엘리엇이 세계에서 가장 뭐 파워풀하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도 좋은 펀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삼성하고 약간 뭐 실패도 아니지만 성공도 아니죠. 약간 뭐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는 뭐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들도 한국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 참 쉽지 않은 나라구나. 근데 이제 또 뭐 삼성 같은 데는 삼성전자 그 이후 또 자사주 매입한 거 소각도 많이 하고 현대차도 조금이나마 거버넌스 개선의 모습이 조금 보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나름대로
뭐 컵이 반 정도 찼다고 네.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실패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깨도 무거우시고 네. 하여간 이제 앞으로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뭐 보면 아까 그 폴 엘리엇 싱어 같은 경우 이제 누적 수익률 뭐 20%를 20% 이상의 수익률을 그렇죠. 35년 동안 매년 계속 냈다. 다 해지를 하고 나서 다 그렇죠? 해지를 하고도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또 유명한 거고 그냥 해지 없이 또 해서 카라이칸 같은 경우 뭐 30% 이상의 수익을 35년 동안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냈다. 그래서 그게는 이제 40년 전에 처음에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이 10,000배가 넘게 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그분들처럼 이게 규모를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나중에 이제 지났을 적에 뭔가 이 저희 펀드 덕분에 회사들이 이제 망할 회사가 안 망했다거나 예, 또는 이제 더 잘 될 회사들이 회사가 정신을 차렸다. 저희가 이제 일종의 성장에 대한 어떤 예. 팁을 좀 드리는 네네.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M&A 물건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도 네네. 있고 예. 또 성장을 위해서 그 돈 남겨놓지 말고 계속 재투자를 해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사업 모델로 니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모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 지금 뜨는 쪽이니까 이쪽에 집중해라라든지 그런 이제 자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많이 들어져서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큰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수확을 거두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하여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강 대표님께서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분한테 뭐 간단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뭐 투자 관련돼서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가장 제가 요즘 우려스러운 거는 제가 원래 채권 애널리스트였잖아요. 채권 시장의 변화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절벽이 가까이 오면 속도를 좀 줄일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장단기 금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300년 만에 오는 그런 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300년이요? 예. 그래서 우리 중상주의 예. 아시지 않습니까? 15세기, 예, 18세기 예, 말까지 예. 있었던 이제 아담 스미스가 1776년이죠. 네. 그때 그 국부론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또는 뭐 세계화 이런 서로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그 전에는 이제 근린 궁핍화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패권 다툼이 심했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친구가 아니고 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의 갈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공급망 붕괴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 능력이 너무 과도하게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좀 생긴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생산 로보타이제이션을 통한 그 분업의 이익을 로보타이제이션을 통해서 극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처럼.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공급망에서 어떤 삐걱거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식은 단기적으로 금리 오를 때 또 악재가 기정사실화되면 그죠? 페타컴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면 또 주가 오르기도 해요. 오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특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는 섹터들 그렇죠. 있죠. 그런 부동산 같은 그런 섹터들은 정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을 50% 이상 가져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이제 폭락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 절호의 찬스를 한번 줄 것 같으니까 항상 현금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그 강 대표님 말씀드리면 뭐 언젠가 조만간 상당히 큰 변화, 근데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변화가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 폭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큰 변화가 된다. 그래서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런 얘기네요. 예. 길게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돼요. 원래 올해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해야지 결국 이익을 보는 거니까. 마감을 절대 안 돼. 레버리지 영끌로 해서 투자하고 그러시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저도 쉬는 걱정- 것도 돈 버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도 너무 세배 레버리지를 다 너무 예. 많이 하셔갖고 예. 걱정해요, 되게. 네. 아이고 오늘 하여간 강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강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했을 텐데 뭐 그런 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거버넌스나 여러 가지 장기 성장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 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